자, 의료영상 기계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액성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진단용 액성관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각 시기별로 나온 이제 액성관의 구조 그리고 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해요. 자, 액성관의 역사는 제일 처음에 발견된 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갖는 이제 가스 액성관 시대였어요. 이 액성관은 이제 크룩스관이라고 부르는데 1895년도에 렌트겐이 액선 발견 실험에 사용이 됐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전압을 이용한 냉음극이고, 자, 냉음극은 앞에 장에서 얘기를 했죠. 달리 열을 가하지 않고 발생하는 전자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관내에 존재하는 자연 발생 이온을 이용하고 음극과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지극이 없어요. 여기는 저지극이 없고, 관내의 진공도는 10의 -3승 정도 되고, 이제 플러스 이온은 음극으로, 전자는 양극으로. 자, 다시 설명하면은 이 액성관 내에 일정량의 가스가 있다면 이 가스 내부에서 일부 전자들이 나오고 일부 전자가 발생하고 그 전자를 빼앗긴 잃은 원자는 이제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 이온들은 뭐예요? A가 음극이고 B가 양극이니까 플러스 이온들은 A 쪽으로 향하게 되고 전자는 이 B 쪽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체 내 이 액성관 내의 기체 내에서 이제 자연 발생하는 전자와 양성자를 이용해서 전자와 플러스 이온을 이용해서 액성관을 발생시키는데, 자, 음극으로 이동한 플러스 이온은 음극에 충돌하여 많은 2차 전자를 생성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플러스 이온은 뭐예요? 원자핵을 포함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전자를 잃어버린 원자겠죠. 그럼 원자의 무게는 전자의 무게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죠. 플러스 이온이 가속돼서 이 음극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큰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그 음극 내 전자가 밖으로 방출되게 돼요. 보통 이렇게 방출된 전자를 2차 전자로 2차 전자라고 부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발생된 전자가 이 양극으로 가속이 되는데, 모든 전자가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이쪽 방향으로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딸려 들어가지만 그 중에 일부는 원래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물론 이쪽에서는 가속이 되지만 원래 전자가 튀어나올 때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일이 안 딸려가고 가속된 채로 쭉 직진하는 애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양극에 의해 가속된 전자 중 양극을 지나 유리관에 충돌하는 성분도 존재하고, 이렇게 이 유리벽 자체가 액선을 발생시킨, 이 얘기는 이쪽으로 가속된 전자는 이 유리관에 부딪혀서 액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액선을 발견할 때 초기에 이용된 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X선을 이용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스 X선관. 얘는 이제 뭐 초점을 갖고 있는 X선관의 시초인데, 자, 내용을 보면은 가스 중 이온 및 관내 가스 전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음극은 오목하게 형성되어 전자를 모아주는 효과를 주고, 이온이 소모됨으로 인해 진공도가 높아지는데 G, 가스 조절기를 이용하여 관내 진공도를 조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도 앞에 크룩스관에서 동작하듯이 이 관내 가스를 이용하는데, 그 가스 중에 아주 이제 적은 양이겠지만 전리된 애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전리된 애들의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가 이 음극에 가서 부딪혀서 이 음극에서 이제 2차 전자를 만들어내고, 이 2차 전자가 이제 이쪽 양극에 가서 부딪히면서 액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음극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양극에 고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초점을 형성하는 구조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 가스 조절기 G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내부 기체가 전리가 돼서 이제 음극과 양극으로 양방향으로 충돌을 하겠죠. 물론 음극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이 가서 충돌할 거고, 양극으로는 전자가 가서 충돌하겠죠. 그러면 이 전리된 이온이 이쪽에 흡수가 되겠죠. 그럼 이 안에 가스가 점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가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이제 장시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를 계속 보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가스 조절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한 가지 의문사항이, 그러면 전리 현상이 없는 일반 가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리된 가스가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전리된 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여기서 이 가스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도 전리가 된 애가 있으면 음극으로 가서 부딪히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 2차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 튀어나온 2차 전자가 다시 진행하면서 이 관내에 있는 가스를 또다시 전리를 시키게 돼요. 일부는 이 관내 가스를 또 전리를 시켜요. 그러면 다시 또 재생산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선을 우리가 원하는 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자기전자관 또는 릴리안펠드 관이라고 하는데, 그 그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장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죠. 1902년도 리차슨은 열전자 방출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때 열전자는 뭐죠?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전자를 방출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열전자 방출관 같은 경우에 이 발생되는 전자 양이 온도하고 관계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1912년도에 릴리안펠드하고 로젠살은 열전자 방출 액성관을 발견했어요. 이때 보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필라멘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필라멘트를. 자, 여기 G 위치가 이제 필라멘트고, 이제 K가 캐소드를 얘기하는 거고, A가 애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소드라고 하면은 보통 음극을 얘기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필라멘트 G에서 방출되는 열전자는 K에 충돌하여, 자, 여기서 열전자가 만들어지고, 이 열전자가 이 K 음극에 가서 부딪히게 돼요.
그럼 열전자가 음극에 와서 부딪히게 되면 음극에서 다시 2차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이 튀어나온 2차 전자를 다시 또 양극으로 가속시켜요. 그렇게 해서 양극 타겟에 부딪히게 해서 X선을 만드는 장치예요. 요즘의 장치에 비해서 매우 번거로운 구조를 띠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압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윗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라멘트 있는 부분과 K 부분과 A 부분의 전압의 크기는 A가 가장 높고 K가 A보다 낮을 것이고 G는 K보다 또 낮을 거예요. 여기서 생성된 2차 전자는 A에 충돌하여 X선을 발생시키고 K와 G 사이의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관절을 조절한다.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가속시키는 이 K 전압을 조절하면은 전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K에 부딪히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죠. 그럼 2차 전자 발생하는 양도 결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 2차 전자의 양이 결국은 여기 에너드로 향하기 때문에 이 관절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전자 X선관, 그 다음 쿨리지 X선관. 자, 그림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타겟이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 뭐가 있냐? 필라멘트가 있어요. 필라멘트.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X선관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산형 양극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우산형에 대한 개념이 서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타겟을 이 구조로 만들었어요. 필라멘트 부분하고 음극하고. 1913년도에 쿨리지가 관내 진공도를 10에 7승 정도로 형성을 시키고 관내에 열음극을 삽입하여 밀폐시킨 텅스텐선을 나선형으로 감은 필라멘트를 이용하고 3.5A 전류를 조절하여 필라멘트 온도를 약 1890에서 2540도 사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집속 전극은 몰리브덴으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으로는 텅스텐 금속을 이용했어요. 얘의 특징은 관전류는 필라멘트의 온도에 의해 결정하고, 그쵸? 저번에 배웠죠? 그 다음 고진공이므로 장시간 사용해서 특성이 변하지 않은. 앞에 가스 액선과는 어땠어요? 액선을 계속 발생시키면 관 내에 가스가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은 액선의 발생 효율이 점점 낮아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필라멘트에서 열전자를 방출시키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져도 이제 특성이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관전압, 관전류 값에 의해 초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류 고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외부에 냉각기를 설치한 촬영용 R형 관을 개발하였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게 양극인데, 그쵸? 이게 양극인데, 양극이 뭐예요? 앞에 수업에서 봤듯이 X선관의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양극에서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계속 이 양극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양극이 손상되게 되겠죠. 그러면 양극에서 발생한 열을 밖으로 방출시키는 이런 방열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열을 방출시키는 판이라는 의미로 방열판이라고 일단 우선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외부에 냉각기를 설치한 이걸 말한 거예요. 이 방열판을 갖고 있는. 자, 이것은 그 쿨리지관 실물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지금의 액선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 이후에 1918년도에 괴츠가 타겟 각도를 45도에서 20도로 하여 허용부하를 증대한다. 허용부하를 증대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학생들이 그 뒤쪽으로 가면은 회전양극 액선관을 배울 때 허용부하가 이 타겟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허용부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1922년도에 뮬러가 코일형 선형 필라멘트 액선관을 만들었고, 자, 앞에 보면은 이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말려 있죠. 나선형으로. 여기서 말하는 코일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감아져 있는 이런 필라멘트를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1929년도에는) 바워가, 자, 여러분들이 익숙한 필립스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료장비 업체에 있는 그 필립스를 나타내는 거 맞아요. 바워가 로탈릭스 액선관을 만들었고, 이때 뭐가 나왔냐면 회전양극이 드디어 나와요. 회전양극이 드디어 개발돼서 허용부하가 대폭 개선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액선 발생량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회전양극의 회전수는 분당 1200회 정도, 60초가 1분이니까 1초에 한 20회 정도 회전하는 그런 회전양극이란 얘기예요. 로탈릭스는 단시간 부하에는 성능이 좋았으나 열방출 효율이 나쁨. 회전양극임에도 불구하고 열방출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얘는 그 뭐죠? 장시간 사용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1934년대 웅겔랭크가, 자, 여기 또 익숙한 단어 시멘스, 자, 의료기기 업체 이름이죠. 현재 회전양극관의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었고, 이때 고온에 견디는 우산 모양의 타겟을 사용하여 열방출 냉각에 의한 새로운 회전양극 액선관을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타겟 직경이 이 당시에는 80mm, 8cm, 양극 회전수는 2800회, 분당 2800회. 위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으로 회전수를 증가시켰죠. 그 다음에 고온 열 방출 냉각, 이거는 열이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면은, 양극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면 주변 온도와의 차이에 비례해서 굉장히 열 방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열 방출되는 효율은 온도의 상승에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온도 차이 상승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주변과 양극의 온도차. 타겟은 텅스텐으로 회전축은 가늘고 길게 하여 베어링 온도 상승을 억제했다. 이 얘기는 이제 회전양극이 돌아가려면 주변에 베어링이라는 회전장치가 있어요. 그 회전장치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그 회전장치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회전장치의 온도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축을 가늘고 길게 해서
열 전달되는 열의 양을 좀 적게 만드는 구조예요, 이게. 자, 이거는 고정 양극 액성관이지만은, 자, 바우어가 개발한 액성관, 회전 양극 액성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르죠? 이런 구조. 양극이 그냥 단지 이런 구조. 근데 그러면은 자, 이 양극은 뭐예요? 물론 이제 양극의 이제 직경을 크게 키울 수도 있겠지만 이 구조에서는 많이 과하게 커질 수는 없겠죠. 이 다음에 나온 게 아주 큰 양극, 우산형 아주 큰 양극을 갖고 있는 회전 양극 액성관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발전 순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겠지만은 어떤 물건이든지 초기 제품과 후기 제품의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그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발전하게 되죠. 자, 가장 큰 의료기기 회사를 흔히 이제 G, 지멘스, 필립스 이렇게 세 회사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필립스하고 지멘스만 나왔죠. 그래서 G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는 1936년에 로탈릭스와 같이 구리봉의 원추형이 텅스텐을 부착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자, 필립스가 만든 게 로탈릭스죠. 그럼 이런 형태란 얘기예요. 1938년에 현대식 구조의 회전양극 액성관 우산형 텅스텐판. 보세요. 36년, 38년이죠. 자, 이 로탈릭스는 29년이고 우산형은 34년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결국은 액성관 개발과 관련해서는 G가 필립스와 지멘스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1939년에 메칼레트사의 다이나믹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이건 회사 이름이고 이거는 모델 이름이에요. 자, 이게 메칼레트의 다이나믹스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자, 여기 물론 이제 음극이고 이 안에 필라멘트가 존재하고 양극, 회전 양극은 이렇게 편편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이런 우산형을 봤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메칼레트 회사는 이렇게 편편한 액성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가령 여기서 발생한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면은 X선이 이 아래로 내려오긴 좀 어렵겠죠. 여기서 발생한 X선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금속 내를 뚫고 나오는 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속을 지난 영역으로 X선이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피사체가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X선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촬영하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이 피사체가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사체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기울어진 액성관을 설치해서 이렇게 작동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고정 양극과
고정양극 액성관하고 이제 이와 같이 회전양극 액성관의 개발 과정을 살펴봤어요. 고정양극에서 회전양극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이 액성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특성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